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및 인수가격 상향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정리할 텐데요. 이 내용은 앞서 정리한 바가 있고요. 그 주소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소는 아래에 다시 제시해 두었습니다. 즉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에 관하여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는 2024년 올해죠. 4월 29일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배포 보도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서울의 1000세대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이 조합원이 600명 규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 약 40여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지역의 2000세대 정도의 조합원 1200명 규모라면 40여억 원이 아니라 그 2배인 80여억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길 수도 있음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에 있어서는요, 대단한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공사비 협상 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그리고 그 시행령 제9조, 그 시행령 제9조, 그리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 구체적으로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그 시행령 구조의 핵심 내용을,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제4조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규정의 관련성은 이 화면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요, 부산광역시라면 각 구청장님이 되겠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바로 진달래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고시와 관련이 있겠죠.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개의 호가 제시되어 있는데 제1호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앞서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나타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 만남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초점을 맞추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제2호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말입니다.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구조이며 이는 다음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로 정하는 범위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이라는 것은요,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 시행령 제9조입니다. 어로 정하는 범위로 건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시행령 제9조에서는요 30% 이하, 구체적으로 20% 이하, 20% 이하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은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이 제1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세 가지 종류가 아래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맞추기로 약속해 둔 것은 바로 제2호에 있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가목과 나목이 있습니다. 가목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관한 규정이고요. 나목이 우리가 초점을 두기로 약속해 두었던 임대주택 관련 규정입니다. 그런데 제3호 재건축 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전체 윤곽 순식간에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만남에서 초점을 두기로 약속하였던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만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라고 말입니다. 즉 20% 이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제2항은 말이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이러한 내용들 이미 다 정리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번 만남에서는 나머지 내용들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진달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4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하여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항, 제2항은 일단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초점을 두기로 약속한 임대주택은 제3항에 나타나니까 말입니다. 자,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혼자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제3항은 핵심 내용 정리된 것으로 보고요. 제6항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4항도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제6항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바로 시도지사에 해당되겠죠.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시행일자는 2020년 9월 24일이고요. 에는 10%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20% 이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5항에서는요, 방금 전에 보았던 제3항에도 불구하고요, 정비구역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 즉 절반의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럼 10%라면 그 절반은 5%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서도요, 정비구역에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5%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은요, 서울의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15%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항부터 7항까지는 생략할 텐데요, 그 가운데서 5항과 6항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뽑아 두었습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예,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대해서는 정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기로 약속하였던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4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이었습니다. 예, 이는요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3월 28일 발표입니다. 후속 시행령 입법 예고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요 바로 시행될 수가 있겠죠. 7월 31일부터는 말입니다. 예, 됐죠. 국회 재정법을 통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예, 시행령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현재 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련된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준 건축비가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 큰 피해를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부에서는요 이러한 표준 건축비의 잠시 후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 또한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 시행할 텐데요. 그게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 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예, 일반인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자료 자체도 제가 첨부 파일로 붙여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주소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 주소 또한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속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이 보도자료에 담겨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에 관하여 그런 후 조정될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조정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현재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4호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물은요 표준 건축비를 그리고 토지는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말입니다. 표준 건축비는요 층수와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최저 제곱미터당 110만 9천 원부터 최고 제곱미터당 122만 6천 원에 이르고요. 100원 이하는 절사였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둘을 산술 평균을 내어보면 말입니다. 116만 7천 원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제곱미터당입니다. 예, 그리고 보도 자료에서 밝혀두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표준 건축비의 1.4를 곱하였을 때 약 1.4배로 상향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예, 하였을 때 그 결과값은 163만 3천 원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조정될 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물론 감정가를 사용할 것이고요. 건축물은 기본 건축비의 80%이는 현재의 표준 건축비의 약 1.4배에 달한다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건축비는요, 정식 명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 건축비인데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8호에 따르면 그 기준값이 203만 8천 원이었습니다. 물론 제곱미터당입니다. 예, 이 금액의 80%를 계산해 보면 제곱미터당 163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어때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검증되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이러한 인수가격 조정 효과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 예시에 나타나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600명이고요. 서울의 1,000세대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700만 원 곱하기 600명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총액은 약 42억 원에 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0세대가 아니라 2,000세대가 넘는 그런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1,000명 남짓될 경우에 있어서 새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80억을 초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공사비 협상 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이요, 지하청 공사비와 지상청 공사비는 형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 건축비를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말입니다. 지상청의 경우 제곱미터당 203만 8천 원이라는 기준값이 정해지는 반면에요, 지하청 공사비는요, 제곱미터당 약 96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고 또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이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별 분양주택 면적별로 공사비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청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요,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사비 또한 그에 비례하여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층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공사비 또한 그에 비례하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요, 많은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요, 30층 이하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50층, 60층 규모로 건설되는 구역에 비해서 공사비가 떨어진다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 면적별로 공사비가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분양주택 면적이요, 작으면 작을수록요, 공사비는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분양주택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공사비는 그에 반비례하여 떨어질 수도 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 건축비 정리한 도표를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유의사항은 바로 고급화입니다. 조합이 요청하는 옵션 하나하나를 반영하여서 공사비를 책정을 합니다. 이는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정 보고서를 보시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의 별 조합의 요청 사항이 공사비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요청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구역 공사비를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특정의 몇 곳의 공사비만을 참조하여서 공사비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마치 흰 까마귀 한 마리를 보고서 까마귀는 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구역 공사비를 참조할 때 먼저 전국 평균 등을 참조하고요. 그런 다음 수도권과 지방의 평균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고급화 정도와 연관시켜서 공사비 협상을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대충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